에어비앤비 하다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속칭 빨간 줄이라고 하죠. 전과 기록에도 남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벌금을 내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벌금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위험하게 하느냐 아니면 든든하게 합법적으로 시작하느냐,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외도민뿐만 아니라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일반 숙박업, 생활숙박업, 호스텔업, 관광호텔업, 그리고 최근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까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전부 다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고 복잡해지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합법 에어비앤비의 대표적인 3가지 방법,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그리고 한옥체험업의 큰 틀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보너스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부 대출 활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벌금 걱정 없이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부분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달아둘 테니까 필요하신 파트만 골라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줄여서 흔히 외도민이라고 부르죠. 외도민은 도시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가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의 범위입니다. 외도민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특례제도 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요건입니다. 외도민은 반드시 도시지역 주택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름 그대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니까요. 세 번째, 사업 주체입니다. 외도민의 사업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꼭 내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한 집에서도 가능한데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반드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용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입하거나 별도의 임대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셔야 임대주택에서도 외도민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주택 및 구조 요건입니다. 외도민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의 방이 있어야 하는 거고 원룸이나 1.5룸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연면적 23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70평 미만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 유형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은데 오피스텔에서는 외도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건물이 너무 낡은 상태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건축 후에 20-30년 이상 지났다면 지자체에 따라서는 외도민 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외관이 조금 낡아 보이지만 외도민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에 좋아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지자체 관광정책과에 전화해서 담당 주무관님에게 외도민 운영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역시 외도민 등록이 불가능하니까 에어비앤비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주민 동의 요건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서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관광사업 신청서 안내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위층, 아래층, 좌우에 있는 인접세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 즉 전 세대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처럼 전부는 아니고 내 집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웃들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위층, 아래층, 그리고 좌우, 옆집 세대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이런 동의 요건은 다른 지자체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외도민을 신청하려는 지자체 관광정책과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 외국어 안내 요건입니다. 외도민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외국어 안내가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이 외국어로 기본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어렵다면 리플렛이나 안내책자 그리고 간단한 번역 자료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위생 요건입니다. 우선 집안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난방이 개별 난방 방식이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방, 침구 등 위생 상태도 기본적으로 양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비하면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숙박일지입니다. 숙박일지 작성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왔을 때 숙박일지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일지에는 날짜, 성명, 국적, 숙박일수, 그리고 수령 요금을 쓰도록 표시되어 있는데 그다지 복잡한 일도 아니니까 외도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올바른 숙박업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숙박일지를 잘 작성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도민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정도로 큰 그림을 잡고 접근하시면 확실히 수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외도민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요건입니다. 농어촌 민박업은 외도민과 다르게 이름 그대로 도시가 아니라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생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곳이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게스트 범위입니다. 게스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손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외도민과 가장 큰 차이인데요. 외도민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농어촌 민박은 내국인 손님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업 주체 요건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되고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한 집으로 2년 이상 농어촌 민박을 계속 운영한 경험이 있고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앞으로 임차한 집에서 2년 이상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겠다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집 소유자가 아니어도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건물 요건입니다. 건물 요건과 관련해서 주택은 반드시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이어야 하고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 즉 약 70평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한 주택은 이런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화기랑 단독 경보용 화재 감지기, 그리고 피난 유도 표지나 유도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조건이 더 늘어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 등,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까지 갖춰야 합니다. 만약 건물이 3층 이상이라면 각 객실마다 완강기도 설치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난방기, 보일러실, 주방 같은 불을 다루는 공간은 환기와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위생 및 편의 기준입니다. 손님에게 조식을 제공할 경우에 냉장고, 조리시설, 환기시설을 갖춰야 되고 식수는 먹는물 관리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객실과 욕실은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랑 수건은 손님이 바뀔 때마다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이상은 전체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추가 의무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소방안전 2시간, 위생서비스 1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매년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고 그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는 반드시 농어촌 민박 표지판을 출입구에 부착해야 되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 카메라 같은 불법 설비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농어촌 민박업은 내국인도 받을 수 있고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만 해당된다는 점이 외도민과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한옥체험업입니다. 한옥체험업은 말 그대로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거나 전통놀이, 공예 같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역 사업 주체 요건입니다. 한옥체험업은 특별히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사업 주체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등록할 수 있어요.
외도민처럼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의 범위입니다. 게스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외도민과 가장 큰 차이인데요. 외도민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받지만 한옥체험업은 내국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즉 약 70평 이하의 한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옥은 기둥과 보, 한식 지붕 구조를 갖춘 전통 양식 건물인데요. 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나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한옥마을, 고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면적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편의시설 요건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려면 기본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고 추가로 최소 하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위생 요건입니다. 안전 기준도 빠질 수 없겠죠.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 난방이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필요합니다. 위생 기준으로는 욕실, 객실은 수시로 청소해야 하고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시설 전체는 최소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고요. 또 환기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 창문이 있어서 자연 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환기시설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취사시설을 설치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고 식수도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욕실에서 쓰는 물 역시 목욕물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동안엔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숙박요금 게시 의무입니다. 운영자가 정한 숙박요금은 반드시 접수대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게시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교육 의무입니다. 교육 의무와 관련해서 2027년 2월부터는 반드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한옥체험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창업하실 분들은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선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에어비앤비는 손님으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풀리셨을 겁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만 외국인으로 손님이 제한되고 농어촌 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있는데 내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없을까? 내국인도 도시 관광을 하는데 굳이 외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는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법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외도민 사업자가 내국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 특례인데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법령에 막혀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이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내국인 관광객도 도시민박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유 숙박 실증 특례가 에어비앤비 창업과 직접 연결되는데요. 현재 이 특례증은 미스터맨션과 위홈 두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어느 플랫폼 특례증을 받아도 에어비앤비에서 똑같이 서울과 부산에 한해 1년 중 180일간은 내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어비앤비 공식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여러분이 찾기 쉬우시도록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자, 정리하면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오해이고요. 외도민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면 외도민도 내국인을 서울과 부산에 한해 1년 중 180일 동안은 얼마든지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의 이름은 바로 관광진흥기금 대출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대출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과 인프라 확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합법 에어비앤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숙박업 유형 중에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민박업은 관광진흥기금 대출이 불가능한 걸까요? 맞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은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농어촌 정비법이 적용되는 업종이라 바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농어촌 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변동되는데 올해 2025년에는 2%대였고 모집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합법 에어비앤비이니만큼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와 관련해서 2025년 10월 16일부터 바뀌는 내용까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 사람도 에어비앤비에 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합니다.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합법 에어비앤비 하라는 말이에요. 에어비앤비에 처음 등록하는 숙소라면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숙소를 새로 등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라면 2024년 10월 이전에 등록된 기존 숙소는 2025년 10월 16일 전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신고증이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한 외도민,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신청을 통해서 받은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된 시점까지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10월 이후에라도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시면 다시 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합법 에어비앤비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합법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한 숙박업의 종류,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부의 저리 대출 제도까지 이제는 합법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벌금 걱정 없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합법 에어비앤비와 관련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